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실증 가야사라고 했는데요. 뭐 완벽하게 제가 고증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주류 강단사계와는 별개로 정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가야사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 실증 가야사, 2부 실증 임나사,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원래는 반격 임나사 뭐 이렇게 했는데요. 임나의 어떤 그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증 임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1.2배속 정도로 실증 가야사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실증 임나사까지 꼭 들으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어이구 먹는 거네. 가야국 건국과 일본 열도 진출사라고 해서, 모든 그 가야 역사를 다루기에는 사실 시간상 역부족이고요. 그 중에 그리고 일본 열도의 진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임나는 대마도 큐슈에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외에도 나가서 해외 동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 문화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류 팬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활동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실증 가야사로서 가야의 건국과 일본 열도 진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개척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인의 환국에서부터 또 뭐 배달국, 그래서 두 번째 나라인 배달국의 어떤 개척사를 보면 한민족 최초의 나라로서 18명의 환웅이 계시고 1565년에 배달국이 있는데요. 뭐 이런 근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웅이 솔도 삼천하사라고 해서 환웅천왕께서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영감을 받은 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어떤 건국 시기에 이제 비미오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분도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단군 사화와 가야의 건국사가 많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일본의 어떤 건국과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아래로,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위지 신시요, 거기를 신시라고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고조선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환웅신화에 가깝다, 환웅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좀 전에 보셨지만은 신시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건국의 주체가 환웅천왕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건국 이념도 뒤에 이제 홍익인간이 나오고, 그리고 나라 이름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천왕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의 역사 학계를 한탄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환웅천왕께서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어떤 건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반도 땅에, 그것도 남쪽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오게 된 것은 저 바이칼에서부터 그 무리 3,000명을 이끌고서 저 백두산 위쪽에 태백산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의 어떤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환족이라고 하고, 환족은 신시 배달 환웅 때부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바이칼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지도를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은, 저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가는가? 반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한번 거꾸로 보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유전자적으로도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일본 열도까지 이렇게 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대마도를 건너서 이끼섬이라고 하죠. 거길 다시 건너서 큐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이즈모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열도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웅숭배, 이것이 이제 일본 열도까지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군 조선 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환웅숭배 풍습이 큐슈로 넘어갔다. 이걸 이제 백산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의 유명한 그런 술도 이제 백악이라고 있잖아요. 백악이라고 이제 3, 4위 하는 그런 어떤 술이 있습니다. 자, 큐슈 후쿠오카현에 이제 히코산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환인 환웅 단군을 모셨던 신궁이 있다. 히코산 신궁에 모시고 있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라고 합니다.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하죠. 이분 여기에서는 환웅이라고 읽진 않겠지만 우리는 환웅이라고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후지와라 환웅의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산 신앙의 전통이 저 위에 보면은 우리 백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태백산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태백산 아래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의 태백산, 그게 이제 남태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태백의 또는 백산의 어떤 신앙이 후쿠오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곰에 관한 토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곰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곰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곰이 없는 이곳에 곰 웅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마라고 하는, 쿠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명들이 일본 열도에 굉장히 산재해 있더라. 그 중에서도 큐슈에는 구마모토, 쿠마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환웅의 배달국 시대를 거쳐서, 이거 이제 독립운동가의 대일항쟁기입니다. 대일항쟁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고 우리 역사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11년에 환단고기도 있고요. 그 이전에 규원사와 로부터 해서 모든 역사책에서 많은 분들이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초대 단군 왕검의 그 위에 초대 단군 왕검의 위에 이제 두 분이 더 계셨다 해가지고 4번은 49대 단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분의 단군이 아니라 49분,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 세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서 35번째 사벌 단군께서 계셨는데, 이때 장수가 엄파부랍이 있었습니다. 엄파부랍을 보내가지고 바다 위에 웅습을 평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웅습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구마모토라고 하는 웅습입니다. 여기 웅습이라고 하고요. 그때 당시 웅습은 여기인데 지금 지명은 여기 남아있죠. 가고시마에 보면 쿠마소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파부랍을 보내서 바다 위에 웅습을 평정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엄파부랍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본석에 엄파부랍 존이 나오고요. 고사기에도 보면 파부랍 존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장군을 누가 보냈냐면은 단군께서 이렇게 보내셨다. 지금도 보면 이제 웅습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광개토 태왕이 나중에 보시면 뒷부분에서 광개토 태왕이 큐슈를 갖다가 점령을 할 때, 큐슈에서 전투를 벌일 때 마지막에 이 전투를 벌인 것이 여기 이제 아이라시라고 해서 옛날 신라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 시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제 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명칭이 그대로 이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김수로 왕의 7왕자가 이렇게 나라를 건국을 했던 곳에 7개의 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구마소라고 하는 구마소 성이 2군데가 있고 7분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대 사벌 단군 때 이 엄파부랍이 있고, 그 다음에 36대 메륵 단군 때 바로 3도 외열도를 평정한 협야후 배반명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36세 메륵 단군 제위 시기 갑인년 BC 667년에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서 해상의 적을 토벌하게 하셨다. 12월에 삼도를 모두 평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협야후 배반명이 누구냐? 이 배반명이 바로 일본의 초대왕 진무 또는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일본 서기는 진무가 규슈섬 일향에서 출발하여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660년에 천황으로 등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6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6년 정도 있으면서 천황에 등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 서기와 일본 서기가 일치해서 일본 서기에서 사실은 이거는 진짜 허황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이런 단군 서기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신무천왕의 동진, 이거를 이제 가야 뒤로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신무가 나와서 동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동진은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파불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야후 배반명을 뭐 떨어져 놨긴 했지만 결국 한 분의 협야후 배반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건국의 시조 신무왕은 36세 매륵당군이 보낸 장수 협야후 배반명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신하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신무천왕이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황기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황기라고 해서 그 기원으로서 올해가 2683년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의 어떤 대일 항쟁기 100년 전으로 넘어가면 2500 몇 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야, 한국의 역사를, 우리 역사가 2500년 조금 넘는데 그 역사보다도 긴 역사로 만들면 안 되겠다,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일본식으로 날조해 버렸다. 한국의 역사를 일본식으로 날조해낸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뭐 미국인 기자도 이렇게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안 되는 역사로 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그때 뭐 위만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한사군을 한반도에,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 또한 한반도 남부에라고 해서 반도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식민사관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모든 것을 한반도라고 하는 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전라도 천년사를 보면 그런 어떤 그 임나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다가 비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국의 역사를 단군은 신하다, 2000년이 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사군으로 시작해서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200년 동안에 이어서 원래는 뭐냐면은 이 임나일본부서를 보면요, 이제 369년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뭐냐면 313년에 실제로 한사군이 이제 망했다, 낙랑군이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멸망한 것도 아니죠. 2000명을 사로잡은 것일 뿐인데 그걸로 규정을 한 다음에 320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바로 우리 정벌을 했다라고 하는, 신공항우가 신공 9년에 정벌했다라고 하는 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허황되니까 지금 369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뒤로 빠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완전히 이어지는 겁니다. 9년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일본부설 이렇게 이어져서 600년에서 700년 동안 너희들은 식민지일 때 잘 발전했으니 지금의 일제 식민지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너희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식민지를.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이잖아요. 이런 식민사관의 어떤 규정 자체도 지금 우리 학계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식민사관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일본의 교과서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임나일본부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스다 소키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삼국사기에는 왜 369년에 신공항우가 쳐들어갔는데 왜 그 내용이 나오질 않느냐, 명백한 사건이 왜 나오질 않느냐, 그러면 삼국사기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러면서 역시나 남아있는 삼국유사의 뭐 가락국기라든지 초기 기록 불신론, 이걸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으로 보더라도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들이 실현된 확률이 가장 높을 때 거의 90%가 됩니다. 근데 일본 서기는 실현율이 35%가 되죠. 지금 전라도 천년사, 김해시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본 서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 35%밖에 되지 않는 확률상 그 위조이고 또는 허황되고 소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딱 꼬집어내 가지고 맞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불확실한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사기, 천문 실현율이 90%가 되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일본 서기를 사용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사기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야의 건국입니다. 가야의 건국은 42년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을 했는데요.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유사보다 130년 이상 오래된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옴에도 삼국사기라고 쓰고 있질 않아요. 가야 건국하면은 가로 열고 삼국유사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후한 건무 18년 이민년 42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고 하였다. 후에 금관국으로 고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관국은요, 나중에 보면은 처음엔 좀 헷갈리시는데 금관을 쓰는 그거로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호 금천시의 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관국, 화관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염제신농씨의 나라 이렇게 할 때 화관국이라고 하고요. 금관국이라고는 소호 금천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비석이나 문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금관가야의 어떤 왕조의 역사는 수로왕부터 거등왕, 그다음에 마품왕, 거짐리왕, 이시품왕, 좌지왕 해서 쭉 해서 열명 구형왕까지 10분이 계시고 거기서 이어져서 김유신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시면 그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구세손인 구해, 구차휴에 이르렀으니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김수로왕릉, 그 다음에 허왕우릉, 그리고 부영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돌무덤까지도 이렇게 다 전하고 있음에도 지금의 어떤 학계에서는 이걸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로왕과 허왕우의 초상화가 되겠는데요. 이 가야의 건국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건국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황천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번역을 왜 황천상제님이라고 하냐, 뒤에 보면 나오죠. 황천상제님께서 저에게 명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허왕옥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난 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상제님을 배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황천상제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황천을 황천상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락국의 선량한 임금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어 왕위에 올랐으니 신령스럽고 거룩한 이는 오직 그 사람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 그의 배필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천명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김수로왕도 천명을 받고 그 다음에 허왕옥도 허왕옥의 부모님께서 천명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황천상제님이 등장을 해서 너는 구지에 가서 왕이 되라. 너는 수로가 왕이 되었으니 남편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천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가 가야의 어떤 건국이 고구려하고 또 백제, 신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보시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시 황천지자, 내가 황천의 아들이다, 황천상제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걸 줄이면은 내가 천자다, 천재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자라는 겁니다. 자, 이 대한제국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고종황제 제를 지내는데요. 그때 원구단에서 제를 지냅니다. 이 원구단은 1914년에 일제의해서 철거가 되면서 조선철도호텔이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위패를 모시고 있는 황궁우가 있습니다. 이 황궁우가 있는데요. 이 황궁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위패들이 쭉 있고 천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이 천을 이렇게 둘추어 보면 거기에 보면은 황천상제가 메인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메인에 황천상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 왕조에서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국을 선포하기 이전에는 황천상제님께 제를 지내지 못했어요.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사직단에 농경의 신에게, 토지의 어떤 신에게만 제를 지낼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제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황천상제님의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황제국을 선포를 했다는 거죠. 김수로왕은 천자를 선포를 한 것이요, 허왕옥은 우리가 허왕후라고 하지만 황후다, 실제로는 황후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 그대로를 보자면, 있는 그대로, 다른 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왜 못 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때 국한들이 모두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자줏빛이라고 하는데,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어떤 건국에 관한 이야기에는 이 자줏빛이 나옵니다. 박혁거세가 나올 때 자색의 아래서 태어났다, 천자라고 불렀다. 천자의 색깔이 뭐냐면 자색이에요. 자색. 그래서 기말지 신화에도 보면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금성이라고 하잖아요. 천자가 있는 곳 자금성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우주의 중심인 자미연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자금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어떤 천자 같은 이는 전 세계적인 BTS, 여러분 이제 보라색, 자색으로 이렇게 BTS가 가면 자색으로 물들죠. 올해 이제 10주년이 됐는데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서울 어디를 가나 이렇게 자색이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김수로왕이 천자다, 그냥 연맹체의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붉은 보자기 속에 금합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황금알이 6개가 있었다. 이 황금알 하나가 뭐냐면은 박격허세가 탄생을 할 때 황금 알이 하나잖아요. 자줏빛 알이 하나잖아요. 근데 알이 6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뭐냐면 굉장히 가야의 건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가야사 쟁점 학술 토론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박천수 교수하고 이근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박천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김수로왕이 사람이 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근우 교수는 알에서 태어난 것은 신하다, 신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아적인 발상이냐라고 하는 거죠. 알에서 태어났다. 저 조선왕조로 가더라도 뭐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서 신화적으로 서술하면서 이성계가 건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성계는 또 그런 존재냐, 다 신화 허구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의 이러한 사화 어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일체 무시하라라고 한 게 누구냐 이거죠. 그건 바로 조선사 편수회,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러한 지령을 내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화나 사설을 무시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고대의 역사는 신화적 설화적 내용으로 전해오고 신화와 설화가 바로 고대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신화는 역사 이전의 역사이며 초과학이기도 하고 신화와 역사는 둘이면서 하나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역사다. 역사를 근거 없이 서술한 역사는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 속에서 많이 만나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난생신화의 분포 지역이죠. 그래서 방법론적 유화론에 지금 우리 학계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을 신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난생 신화를 가지고서 전부 다 이제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모든 민족의 고대사 서술이 신화로 이루어진다는 역사적인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증사학의 유화론으로 건국 신화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고대사의 지평을 가두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나왔다라고 하는 육가야의 그 건국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황제, 천자 그리고 자줏빛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뭐냐, 가야 연맹이랑은 본질적으로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박혁거세가 육부촌장의 추대로 지난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신라를 신라 연맹국이라고 하지 않듯이 가야 연맹이랑은 온당치 않은 말이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참고하면 김수로왕이 5명을 오가야의 군주로 임명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가야는 연맹국의 형태가 아니다. 윤내영 교수님은요,
연맹체라는 용어는 6가야가 모두 동등한 지위에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에는 적합치 않다. 거기에는 이들의 큰형으로서 대가야 왕실이 존재하고 5가야 주실의 종가이기도 했고 이들과 수로왕 사이에는 지위의 차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냐? 가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가야 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 학자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가야의 소국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제국이라고 하지 엠퍼러 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는 그런 용어예요. 가야 제국. 그래서 보면 임나가 7국이 있고 임나가 10국이 있고 이게 공통된 게 알라다라 가라잖아요. 이걸 빼면은 이게 다 합하면 14개예요. 14개 지명을 갖다가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다가 비정하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임나가 가야가 되니까 가야는 몇 개입니까? 가야가 벌써 14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6가야, 5가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여 개, 20여 개의 그런 가야, 근데 속으로는 임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학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의하면 우리는 6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6가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대가야 플러스 5가야 또는 금강가야 플러스 5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6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헌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대성동 구분 박물관에는 안 바뀌었죠. 뭐 바뀌셨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국과 다라국이라고 해서 6가야에 없는 그 용어를 가야라고 하면서 그걸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본석의 용어를 가져와서 일본에 비정해야 될 그런 김은국과 다라국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오순재 교수님은 6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합천에 왜 다라국이라고 하냐 이거죠. 다라국이라고 비정을 했다. 그러나 이곳은 고대 어느 사적에도 6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곳이다. 우리 단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아니, 우리 문헌에 없는 가야 명칭인데 왜 그걸 갖다 쓰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우리 문헌에 있는 그 가야를 왜 삭제를 하고 마치 없는 듯이 이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고령가야. 지금 고령에 있는 대가야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고령으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가야가 있는데 함령에 있고 가리현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여러 문헌들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고령군은 본래 고령가야국이 있었다라고 해서 신라가 취하여 고동남군 한편 고릉현이라고도 이른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고 지금은 함령이다. 삼국유사에도 보면 아라가야는 지금의 하만이고 고령가야는 지금의 함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령가야의 태조 고로왕릉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왕비릉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진주를 고령가야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높은 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진주를 갖다가 거열이 고령과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진주의 옛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고령가야로 얘기한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분명하게 고령가야가 있는데 한국사학계는 이를 삭제했다. 그래서 지금 지정 스님께서 너무나 큰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고령가야 이제 학술대회도 매년 여러 번씩 하잖아요. 고령가야는 문경상주의 뿌리 역사이다. 이제 최근에 5월달에 이런 그 학술대회로 이렇게 하셨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 이제 최근에 이메림 우리 전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또 고령가야를 같이 이제 지정 스님과 함께 답사를 하시면서 영상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령가야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오순재 교수님이 연구되지 않은 고령가야의 왕궁 유적이라고 해서 이런 고령가야를 알리는데 또 일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가야는 고로왕과 마종왕과 아현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약 200년이 넘는 그런 215년간 재위하다가 신라의 멸망을 당하고 김해와 합쳐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초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고령가야를 갖다가 실존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은 우리 역사학계의 지금까지의 어떤 이론이 전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야를 3세기나 4세기에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가야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실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42년에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이 있었고 이건 분명하게 삼국사기에 먼저 나온다는 거죠. 삼국유사에 나오기 이전에 삼국사기에
130년 전에 먼저 12세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로왕릉이 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해김씨, 족보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역사학계의 주장이다. 그래서 역사학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래 멀쩡하게 있는 수로왕 즉위 가야 건국이라고 하는 걸 가야 성립이라고 하면서 수로왕이라는 걸 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종친회에서 또 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바뀌어서 다시 수로왕 즉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야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역시나 성립이라고 하는 유사한 이상한 용어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8년에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특별전시를 2019년에 했잖아요. 12월부터 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와가지고 허황호 릉에 이렇게 고합니다. 그리고 파사석탑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파사석탑이 이 자리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오게 됐는데 우리 학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김수로왕과 허황옥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일주일 동안 항의를 하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제가 처음에 갔다가요, 두 번째에 한 열흘 뒤에 가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게 원래 없던 거예요. 처음에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가보니까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신화에서 역사로. 그러니까 뭐냐면 파사석탑이 있고 김수로왕의 건국과 허황옥과의 어떤 결혼 사건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이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신화고 이 공간은 신화고 이 공간을 넘어가면 여기부터가 역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보라고 from myth to history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는 미스다, 신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파사석탑의 전시 공간까지는 신화의 공간이고 다음 유물 전시로 들어가는 것은 역사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분명히 허황옥은 실존 인물입니다. 고대 혼례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기록, 삼국유사 가락국기 48년주에 그 가장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검증이 됐죠. 최근에 작년인가요? 과학으로 본 허황옥의 3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명스님이 와 계시지만 허황옥의 신혼길 3일간의 여정을 최초로 밝혔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검증이 다 되거든요. 다 검증이 되는 어떤 신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검증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허황옥의 실존 인물이라고 해서 35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 영상은 진짜 많이 봤어요. 한 10만 회 정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해 김수로왕비릉에 있는 비문에 허황옥을 보주태호라고 한 점, 중국 후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의 서기 1세기에 보주 땅의 소수민족이 살았다고 기술한 점, 오래전에 보주 땅에 형성된 허씨 집성촌이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는 점, 보주 땅의 암벽에 후한 초의 허씨의 딸 황옥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남들보다 나았다는 글귀가 발견된 점, 여기 이제 보주태호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족보에도 보면은 보주, 황태후 이렇게 나와 있죠. 보주태호가 뭐냐? 보주는 지금은 쉽게 보주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이 사천성의 안악현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예전에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되어서 보주를 이제 보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처음 이 가야를 이제 연구를 했던 이종기 역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보주가 푸주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틀렸죠. 지금은 확실히 틀린 겁니다. 푸주가. 근데 이제 보주라는 건 사천성 안악현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런 그 신정기라고 하는 것이 금속문이 새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 보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허녀 황옥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정기에 적힌 동한초라고 하는 시기는 허황옥이 김해로 오신 48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암벽에 음각된 그 신정기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보면 허여 황옥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안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는데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주라고 하는 보주태호라고 써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의문을 가진 김병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아서
그거를 이제 중국의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냈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여기에서 또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이 허황옥이 다른 허황옥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허황옥이 이제 동방 가야까지 오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으로의 루트와 그리고 바닷길로의 루트가 있는데, 어느 길이든 전부 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유타국을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부분, 여기가 첸나이가 있는 곳인데요. 타밀어를 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타밀어하고 한국어가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1800개 이상이 닮은 언어들이 있다. 이 정도 닮으려면 수백 년간 저기에 누군가가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여기를 갖다가 허목 선생 같은 경우는 남천축국이라고 했습니다. 남인도라는 얘기죠. 남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천축국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공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북쪽이냐 뭐 남쪽이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야 땅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뭐 연구는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42년 김수랑의 가야 건국, 그리고 48년에 김수랑과 허황옥의 결혼, 이것은 실제 있었던, 특히나 김수랑과 허황옥의 실존이 너무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김수랑의 가야 건국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는 이 가야 건국을 연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써 있는 것 같잖아요. 연표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써 있죠. 여기 보시면 가야가 없어요. 금강가야 건국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없는 듯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2020년 해가지고 신라 건국, 고구려 건국, 백제 건국, 가야 건국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3세기에 금강가야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스사토키치 이런 얘기 때문에 가야가 3세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기사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가락국기에 관련된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게 쉽게 쓰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무시하기 어렵다, 상향 조정되어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춰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우리 한국 고대사 학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학계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3세기 후반에 가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삼국사기 뭐 이게 아니라 사국의 가야까지 포함해서 초기 역사를 전부 다 건국의 역사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서도 3세기 경에 김해가야가 중심이 되어 3, 4세기에 금강가야가 있었고 5, 6세기에는 대가야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가야라고 하는 것은 뭐 일본에서는 임나라고 하더라. 김태희식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나라고 하는 얘기 교과서에 쓰지 않지만 결국 임나의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교과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김해 금강가야는 3세기 중반 가야연맹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왜 이걸 썼냐, 결국에는 저 국립중앙박물관도요, 앞에서는 가야 건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쪽 벽면에 있는 거예요. 안쪽 벽면에 3, 4세기에 이르러 변하는 가야로 성장합니다라고 해서 알 수 없게끔 써놨습니다. 마치 AD 42년에 건국한 것처럼 써놨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3, 4세기에 변환이 가야로 성장한다라고 해서 이 3, 4세기가 돼야 가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김해 국립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AD 42년, CE 42년에 가야가 김수랑이 즉위하고 가야가 건국했다라고 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구를 껴 집어넣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가야라는 이름으로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나오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에, 1700여 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금강가야를 얘기하는 김해국립박물관이지만 3세기나 4세기가 되었을 때 가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가야 건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안 적으면 안 되니까 가야 건국을 억지로 적지 않았냐. 그래서 허황옥의 결혼 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연대도 여기도 다 빼놓고
200년, 300년 다 공백기로 해놓고 결국에 광개토태왕이 저 남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연표를 적어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리모델링 될 때 싹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야 왕조, 그리고 뭐 결국 건국이 없으니까 왕조도 없는 거죠. 가야 왕조는 없다. 모든 국사 교과서에 가야 왕조 계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나마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앞부분은 연도의 어떤 그 왕의 처음에 이렇게 그 연도가 아예 없었는데요. 초기 기록은 없었는데 항의를 통해 가지고 한 20년 전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가야 왕조는 지금도 계보도가 없다. 분명하게 금관가에 10명의 왕이 있고 대가에 보면 이진아시 왕, 인해왕, 도설지 왕이라는 왕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의 건국사와 가야의 왕조사가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어떤 박물관의 잘못된 부분, 유네스코의 등재 잘못된 부분, 전라도 선년사, 김해시사, 부산시사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걸 고치는 것도 있지만 교과서도 지금 그런 큰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의 건국사와 왕조사가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임나사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야와 임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계는 가야와 임나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가야와 임나는 엄연히 이렇게 다른 건데 그걸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야가 여기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들은 한반도에 가야를 갖다가 임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야는 일본 열도까지 크게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큐슈의 지배자였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반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는 만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산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규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학자를 붙인 겁니다. 만주학, 산동학, 구주학이라고 해서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된다. 구주학회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거꾸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여기 만주와 같은 거예요. 바다만 조금 건너면 우리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건너가면은 여기 한국인들이 살았던 고대 한국인들이 살았던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그냥 내려가면은 대마도 이끼섬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바로 규슈 땅이 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구주라고 했으니까 9개가 있겠죠. 9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사가,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쿠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슈는 태고 쪽부터 한민족이 살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단군조에서부터 이렇게 장군들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대마도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이 일기도 또는 이끼섬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거쳐가지고 후쿠오카라고 해서 큐슈 북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얼마나 자연스럽냐. 부산에서 보이잖아요. 부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가 뭐지? 옛날부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고대 한국인들이 여기다 보면은 저기가 뭐지? 그럼 가봐야 되겠다. 그럼 가는 거죠. 개척 정신이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마도에서 봐도 이제 이 부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대마도에서 부산을 보니까 이렇게 불빛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부산에서 53km 뭐 이렇게 되고 대마도에서 이끼섬까지 또 53km. 그러니까 그만큼 가는 중간에 대마도가 있고 이끼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기 있네 가보자.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보자 하면은 규슈로 가기 때문에 이 규슈는 처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각축장이 되던 곳이 바로 이 규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고로 구주 대마는 규슈와 대마도는 삼한이 나누어서 다스린 땅이다. 본래 외인이 대대로 산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삼한, 마한진한, 변한, 단군조선 여기 뭐 나누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건 나누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적인 어떤 흐름이었다. 일본 문화나 이게 아닌데. 누구죠? 존 카터 코벨. 이분이 너무나
그 한을 많이 맺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렇게 밝혀놨는데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걸 밝혀놨는데 한국 학계에서 아무도 이렇게 이 그 학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반겨줄 줄 알았는데 누구도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셨죠.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였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100% 일방적인 흐름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뭐 김해 박물관들이 외계 유물이라고 갖다 놨어요. 그럼 마치 그 외계 유물이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외계 유물이 중심이 되는 어떤 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뭐냐면요. 외계 유적 유물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일본 내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의 숫자,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이 규슈의 구마모토를 빼더라도 거의 455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조사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29개의 현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무 주장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일본의 지명이 우리나라에 남아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의 고대 한국의 가야 지명, 백제 지명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주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의 문화보다 가야 문화가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지층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이 있어요. 우다 노부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백제 화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일본 서기를 읽으면서 백제궁이라는 이름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자기 나라의 수도에 궁전에 외국의 이름을 붙이다니 도저히 전례를 찾을 수가 없다. 백제 대사 있고 백제 관음이 있고 백제인들이 수도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백제인들이야말로 일본의 지배자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가야의 유물과 가야 지역명과 그런 것들을 보면 가야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일본의 지배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 가야와 일본 열도의 유물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합천은 대가야입니다. 다라국이 아니고요. 합천하고 저 위에 있는 고령하고 얼마 뭐 걸어서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뭐 하루가 아니죠.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합천에 대가야 유물이라고 거기도 분명히 써 있어요. 대가야하고 똑같은 유물. 그래서 그에 와카야마현으로 이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자도 고령 대가야에서 이렇게 갔다. 그리고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의 어떤 미늘세 일본 열도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령 대가야에서 후쿠오카 규슈의 북부하고 똑같죠. 유사한 금동관이 발견이 돼. 환두대도 전부 다 이제 환두대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의 어떤 저기가 저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일본 열도의 저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후쿠오카현이죠. 큐슈 대가야에서 후쿠오카로 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시가현이라고 합니다. 시가현은 저 중심에 있죠. 일본 열 중심에. 그래서 합천 대가야에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일본 열도의 토기도 그대로 똑같은 김해하고 똑같은 토기가 후쿠오카에서 출토가 되고 있다. 최근에 김해 박물관에서 이제 가야인으로 묘사를 했죠. 바다를 건넌 가야인이다. 이게 어디 있냐면 저기에 있습니다. 저 일본의 오사카도 아니고 동경 근처에 있어요. 동경 근처. 저기까지 진출했다. 가야가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의 국보 가야의 어떤 그 모자하고 똑같은 한이와 일본의 이제 토기 인형이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똑같은 창녕의 금관과 똑같은 것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경남 양산에서 출토가 된 지금은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사진만 남아 있는데요. 이 톱니무늬로 되어 있는 톱니죠. 톱니무늬의 왕관이 한이와에서 보면 톱니무늬의 왕관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게 이렇게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가야의 무덤에서 나온 갑옷과 투구인데요. 한이와를 보면은 거의 똑같은 갑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 모양인데 이게 가야의 배인데 이 배를 갖다가 전부 다 흙으로 이제 그려놨죠. 이게 최근에 사이토 바로 공군을 이번 2주 전인가 갔다 왔는데요. 거길 보니까 1m가 되는 모형입니다. 이건 모형인데요. 똑같은 모형이죠. 똑같은 크기에 이런 어떤 가야의 선박을 갖다가 이렇게 흙 토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큐슈 미야자키현에 사이토 바로 고분군 한이와 토기 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파형 동검, 동기, 뭐 금강가야의 외의 모습,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정의 금강가야산 철정이 이렇게 일본 열도에 수출된 모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가야산 문물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이 분포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가야는 이렇게 진출을 했다. 뭐 일단은 처음에 진출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그 지정학상으로 보면 큐슈다. 큐슈를 했다가 여기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여기 아소산 있잖아요. 화산이 많어요. 사쿠라지마 화산도 있고 최근에 많이 터지는데 예전에도 이제 터졌으려 본다면은 뭐 그럴 때 막 이주하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대가야산 문물의 분포 아까 보셨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야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쭉 가야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안 국가다, 해안 국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본국이고 여기가 분국이다. 여기가 모국이고 그리고 자국이다. 이중 체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똑같이 가운데 이제 바다나 호수를 두고서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식민지 영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경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녹색 부분의 일본 영토 부분은 저기가 가야나라고 하는 건 좀 더 확대되고 또는 좀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 됐건 양안 두 군데를 함께 경영했던 것이 가야다.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규슈는 분명히 가야의 분국이었음을 이 책을 지으신 분도 확장하게 되었다. 김수랑의 왕자가 규슈의 진출 경영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책을 다 읽어보면 그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야가 넘어가면 이제 지명을 남기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가라스라고 지금도 남아 있죠. 가라스라고 하는데요. 가라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당나라 당진으로 바꿔버렸지만 가라스라고 읽는다. 읽는 건 바뀌지 않았다. 원래는 한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가라는 한이라고 썼는데 이걸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전부 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규슈에는 가라가 있고 그리고 가야산이 이렇게 있더라. 당진 옆에 가야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당진 옆에 가야산이 있는데 이제 일본에도 규슈에 보면은 당진 가라스 옆에 가야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가야계 유적 대표적인 요시노가리, 물론 그 이전부터의 어떤 유물이 나와가지고요. 고조선 때 어떤 유물도 나오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가야의 어떤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 역사를 바꿔야 될 만큼 유명하다라고 이제 요시노가리 유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문화의 일본 전파 양상을 보여주는 야요이 시대는 BC 5세기에서 AD 3세기까지의 유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야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시노가리 유적 집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줄여놓은 것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집 모양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야 시대를 복원한 것과 동일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시노가리의 원장 관리하는 그 분도 17년간 발굴에 종사하면서 한반도의 숨결을 느꼈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형 동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스, 그러니까 가라스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마도, 그다음에 이끼섬, 그리고 가라스,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나가사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슈의 중심지들은 하나같이 배를 타고 가락국에서 출발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야에 자리 잡은 거주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야의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백제가 내려오던 고구려가 내려와던 동진을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 일본 열도의 그런 어떤 유물 유적들이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야하고 신라의 어떤 모습들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파라고 가야에서 온 무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가라파라고 하는데 이런 원숭이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구마모토에 가면은 여기에 야스시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가라파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학자들도 가라파를 가야에서 온 무리들이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가 이제 가야산이고요. 그리고 가라파가 있는 곳이 아마 이쯤일 거고요. 그리고 뒤로 보면은 또 아래쪽에 보면은
가야와 관련된 어떤 신사가 있거나 그런 산이 있거나라고 이제 뭐 항구각이 있거나 이것까지 쭉 화살표를 붙여본 것인데요. 오순재 교수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메네 가야산 그리고 가라파, 아까 그 가라파의 무리들이 나타났던 곳이 중간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왕실 일본 왕실의 어떤 초기 중심지라고 하는 사이토바루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계가 이 지역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슈를 보면 먼저 선주민으로 이주를 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 개국공신 협보의 규슈 진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보하면은 우리가 이게 주몽과 함께 개국공신들이 일단 뭐 6명인가 더 있는데 그중에 3명 중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이마리 협보, 옛날 주몽 드라마에서 아마 보셨죠. 그게 협보인데요. 협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몽을 이어가지고 유리왕이 집권을 했는데 유리왕에게 정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진언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런 어떤 간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분노한 유리왕이 협보를 원래 거기에 대보에서 파하고 관원의 일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협보는 고구려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게 삼국사기에는 여기까지 나와요. 남쪽으로 가버렸다, 남한으로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한이 어디냐? 이후의 행보는 기록에 없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까지가 삼국사기 문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에는 그걸 이어가지고 나오죠. 처음에 이 규슈 땅의 북부에는 뭐냐면은 변진 구야국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사만 사람들이 먼저 갔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규슈에는 사만 사람들이 먼저 살았다라고 했을 때 만진한 변환했을 때 변진의 구야국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살았는데 나라가 100여 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100여 개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혼용되어 있는데요. 이 100개를 갖다가 왜가 100여 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일본 학계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야국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나라가 100여 개 있었다. 그 가운데 구야 한국이 가장 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삼국지에는요, 삼국지 위지 동이전 외인조에 보면은 구야 한국을 구야 본국을 구야 한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야 한국, 구야 한국으로 둘 다 썼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협보가 남한으로 달아나서 남쪽으로 이게 삼국사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남한으로 달아나 마한산에 은거하고 있을 때 따라와 사는 사람이 수백여 가구였다. 그리고 이제 장차 변란이 있을 줄 알고 협보가 배를 타고 이르니 가라해, 아까 보셨던 가라치가 있던 곳이 이제 가라해죠. 가라해 북쪽 연안이다. 규슈 북부에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아소산으로 옮겼다. 여기 이제 아소산이라는 화산이 있잖아요. 여기. 아소산으로 옮겨서 살았는데 그가 바로 협보가 다파라국의 시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전에 협보가 내려오기 전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변진계의 구야 한국이 있었죠. 북부에 있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끼리 또 협조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왔다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부에는 누가 살았냐면 고구려 열제 통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받았던 협보가 건국한 다파라국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슈의 이 시기에 이렇게 있었다. 다파라국은 삼국사기에는 다파나국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파나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있는 지명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보니까 이게 옥명이라고 있거든요. 구마모토에 보면은 다마나시라고 옥명시라고 있어요. 다마나, 다파나, 파, 바, 나, 마 이런 것들이 서로 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다파나는 다마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다파라국의 어떤 흔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파가 사라지죠. 그래서 다파라국은 다라한국이며 다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국이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가 다라라고 하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라산도 있고요. 그래서 다라국의 위치를 여기 있는 해안 연안에 있는 다라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남창희 교수는 다라국의 위치를 아레아케 연안 비슷한 곳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국은 여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어지는 다라국이 확대가 되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국은 이렇게 나오죠. 태백일사에 보면 알라국과 서로 이웃하고 성씨도 같았다. 옛날에는 이곳에 웅습성이 있었는데
아이고. 큐슈 구마모토성이 거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는 본래 홀본 사람이다. 홀본은 졸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고구려 저 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으무려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다. 북쪽에 아소산이 있다. 아소산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알라가 있고요. 그 아소산 약간 위쪽에 이제 다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도 역시 고구려계다라는 거죠. 고구려계다. 그래서 알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구인데요. 알라가 나중에 임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절이 태백일사에는 있어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라고도 하고, 그 일본석에 뭐가 나옵니까? 알라 일본부가 나오거든요. 알라가 그 임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협보가 건국한 다라국 출신의 석탈해가 신라의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석탈해가 왕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외에 동북쪽 일천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의 신하 협보는 열도로 건너가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고, 다파라국은 일본의 아소산 부근에 있었으며 원래는 구마모토를 차지한 나라다. 신라 제4대 탈해왕 석탈해왕은 이 다파라국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임나할 때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 학교에서 써먹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강수죠. 강수가 본래 자신은 임나가랑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임나가 어디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석강수이기 때문에 다라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라국이 처음에는 임나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광개토 태왕이 일본 열도 규슈를 정벌한 다음에 임나 10국을 세울 때 그 10국 중에 하나였던 임나가 됩니다. 임나 10국 중에 하나인 임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임나 가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라국을 얘기하는,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나 10국 뒤에 말씀드리지만 임나 10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미스테리 같은 건데, 이게 풀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 가라 알라 사이기구 그 다라 졸마 고차 자타 삼바나 그리고 걸손, 원래 걸손입니다. 한자는 걸손 염내라고 하는 이런 10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라국 출신의 강수이기 때문에 임나가랑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위에는 일단 구야한국, 변진계의 구야한국이 있었고, 그리고 밑에는 다파라국이 있었고, 그리고 가야가 규슈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야의 그 규슈 진출은 가야의 그 건국 사화, 건국에 관한 이야기에서 명백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일본의 건국 사화하고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성 강림 신화, 일본의 천성 강림 신화를 보면 일본 신화는 가야 신화와 아주 흡사하다, 연고가 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야인이 천황 가문의 조상임을 일본 왕가의 학자도 긍정을 하고 있죠. 일본 천성 강림 신화에 보면은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의 어떤 손자가 바로 니니기라고 나오는데요. 이 니니기가 큐슈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야인들의 열도 건국사라고 하는 거죠. 니니기 노미고토는 거울, 고곡, 검의 삼종신기를 가지고 간다. 이거는 단군 신화, 우리의 어떤 단군의 어떤 건국 이야기에서 가져온 거죠. 삼종이라고 하는 것, 천부인 세계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구조로 거울, 고곡, 검의 삼종신기를 가지고 다카마가 하라로부터 고천원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히무가의 다카치오봉에 구시후르답게 구지봉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야의 그 건국 이야기에 보면은 구지봉이 나오는데 똑같은 구지봉이 나오는 거예요. 거울, 고곡, 삼종신기를 보면 이거죠. 청동, 거울, 칼, 고곡인데요. 최근에 나루히토 일왕이 이제 승계를 할 때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그 승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갔죠. 근데 이제 청동, 거울은 오지 않았어요. 거울은 더 이제 가지고 떼서 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갖다 이렇게 넣어놓고 세 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일왕 가문에 남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야가 초기에 이러한 어떤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남아 있다. 그래서 가야 민족이 일본의 건국 기초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동거울 칼 고곡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백제가 후왕에게, 담노의 어떤 후왕에게 보내주는 칠지도와 칠자경, 이게 뭐냐면 검과 그리고 거울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내주면서 인정을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칠지도와 칠자경을 보여줬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그 곳에서 뭐 이렇게 뭐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777로 이렇게 얘기하는 칠성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칠지도 칠자경. 근데 그것은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공나의 철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본서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지후루닷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지후루닷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지봉이 있는 마을, 이런 곳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건데, 그 내려온 곳에서 고사기에 보면은 여기는 좋은 곳이다, 여기는 한국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라쿠니라고 했는데요. 가라쿠니라고 읽습니다. 근데 저기는 가로 열고는 아니고요. 한국악인데. 자, 그래서 이 한국악이라고 지금도 여기에 이제 써 있잖아요. 한국악이라고 1700m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명치우신 때 공국악으로 개명하려고 했으나 반발을 크게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굉장히 한국이라는 명칭을 전부 다 바꿔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동대사에 있는 나라 동대사에 있는 건데 이제 신국신사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신국신사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여기가 왜 한국도 아닌데 한국악이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읽는 것은 가라쿠니라고 읽죠. 가락국이다. 가락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고시마에 있는 바로 가락산입니다. 이 땅은 한국을 향하고 있고, 이게 한국이라고, 원문에 한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을 향하고 있고 가사사고까지 원래 있던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좋은 땅이다라고 해서 읽기를 가라쿠니라고 읽으니까 이건 결국 가락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사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길이 뚫려 있으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야의 어떤 니니기, 그러니까 뭐 일곱 왕자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건국은 여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일 천송 강림 신화를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 일본의 건국 신화에서 이렇게 그 니니기 노미고토의 신화 이렇게 구지후루닷계로 내려오는 그 신화를 보면요, 그거는 뭐냐면 고조선의 건국 신화와 가야의 건국 신화를 짬뽕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중심 메인은 뭐냐면은 구지봉으로 내려오는 가야의 건국 신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다, 가야 건국 신화의 구지봉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가는 고대 가야족의 지맥이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일본 열도를 진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일본의 그 니니기 노미고토의 건국 신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슈는 가야의 분국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박병석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915년 6월 29일에 일제가 김해김 씨의 족보 발행을 금지했다. 없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건 뭐 원본은 발견 못했는데 없는 얘기 가지고서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5년 6월 29일에 경무령 포고로 김해김 씨 족보 발행을 금지한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김해김 씨의 족보에는 수로왕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고 2명의 딸이 있는데 넷째부터 열째까지인지는 모르지만 7아들이 있어요. 7아들은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비관하여서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내용이 뭐 제가 갖고 있는 김해김 씨 족보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요.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7아들의 어떤 명칭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아들이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비관하여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7아들의 경우에는 먼저 7왕자가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하동군에 보면 칠불사에서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칠불사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도명스님의 책을 보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여기 칠부사로 들어가지 않았냐, 일본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그게 아니죠. 칠부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넘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명의 왕자를 찾아 헤매었는데 흔적이 없더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구름을 타고, 이게 승운이거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구름을 타고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창세 건국 신화에 나오니까 이것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해김씨 족보를 발행을 금지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사스마 반도라고 해요. 아까 보셨던 여기 사스마 반도에 여기에 보면은 천손 니니기가 상륙한 곳이라고 해서 일본 발상의 땅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타 에이세이, 일곱 왕자의 일본 큐슈 도래, 이런 것을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수랑의 7 왕자는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 남규슈, 규슈의 남부 가고시마에 정착한 후에 토착 세력을 흡수하여 방어형 산성을 쌓고 고쿠부, 국분 평야를 개척했는데, 벼농사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남규슈 일대를 장악하여서 군호국이라고 하는 연합왕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기리시마라고 하는 이 부분의 평야로 들어갔다. 여기를 고쿠부, 국분이라고 합니다. 국분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나라를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야의 7 왕자가 정착했던 7 산성의 유적이 여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라쿠마, 에미쿠마, 시시쿠마 해가지고 7 쿠마가 있었다. 한자는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7웅이라고 했었는데 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메이지 유신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쿠마라고는 똑같이 읽죠. 쿠마, 고마, 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발음은 그대로 하는데 한자를 다 변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고시마 현의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가야인이 가고시마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이쪽이죠. 아까 보셨던 곳이 칠성이 있는 곳이 이쪽인데요. 이거는 다른 학교 가서 시찰하는 장면인데 비슷한 데를 이렇게 짚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래서 고대 가야인이 가고시마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칠사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칠사 신사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신사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손을 따라 강림한 신을 모시고 있으나 신사의 창건 여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고, 칠왕자 기념 행사도 이 기리시마 신궁이라고 해서 근처 신궁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벼농사를 시작했음을 기념하는 제례도 이렇게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가라쿠니, 여기도 한국 신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쿠니라고 하는 가야국의 신사가 있다. 가야인을 제사 지내는 곳인데, 가라쿠니 신사잖아요. 한국 신사인데 한국 우두봉 신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 우두봉 신사, 한국 신사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가고시마 기리시마 시에 있는데 원래는 우두라고 썼는데 이것도 바꿔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뭔가 이게 한국 문화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싹 다 이렇게 한자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우두로 이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게 거창군 가조면에 보면 그 위에 보면 가야산이 있고 우두산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이제 우두산이 있지만 근거 중에서 가장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창인데요. 여기 왕궁이 있었던 넓은 탕이 있어요. 고천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천원에서부터 넘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조면을 보면은 풍수지리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궁궐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우두산이 있는데 여기도 우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 한국 우두봉 신사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변진 구야 한국이 가장 컸다라고 하죠. 그때 100여 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구야 한국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협보의 세력이 협보가 내려와서 다파라국을 지었는데 그게 중심부 구마모토, 이 중심부에서 다라국이 있었고, 그리고 가야계가 저 큐슈 북부에도 있었겠지만 구야 한국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가야계가 저 위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야를 건국하는, 규슈에서 다시 나라를 건국하는 7 왕자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왜 우측까지 그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묘경공군은 의견이 아직까지는 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여왕이 비미호라고 있는데 이제 히미코라고 읽죠. 근데 173년에 들어왔다, 신라로 왔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해 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있고, 중국 문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삼국지에 보면 한 여자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이름을 비미호라고 했는데 귀신의 술책을 부려서 민중을 미혹시켰다. 뭔가 능력이 있었겠죠. 뭔가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가 들어도 남편 없이 남동생, 그래서 이제 비미호하고 이제 남동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리 또 건국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해 김씨 족보에는 보면은 김수왕의 장자인 이대 거등왕의 아들 중에서 선견이라고 있거든요. 초선대라고 선이라고 하는 이름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선견이라고 여기는 족보에는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선견과 선녀가 있다. 여기 보시면 선녀라고 있잖아요. 선견과 그리고 선녀라고 있어서 그와 함께한 여성이 선녀로 나옵니다. 거등왕은 선견이라는 이름의 왕자가 이 세상이 허무하여 선녀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떠남에 강중에 있는 돌섬에 올라 선견 왕자를 부르려 하였으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르려고 했던 곳을 초선대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선견이나 또는 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왕자였을 것이다. 그 왕자와 함께 온 분이 이제 선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하는 승훈이거가 7왕자일 때도 승훈이거가 있었는데, 똑같은 구절로서 똑같이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승훈이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미호 히미코가 삼국 유사에 등장하는 연호랑 세오녀 할 때 세오녀가 아니냐, 그리고 김씨 왕세계에서는 신녀 또는 선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의 그 기록하고 히미코의 생존 연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동일인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북을 타고 와요. 거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가의 어떤 전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그래서 거북을 타고 오는 이 모습에서 이제 묘경공주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비미호 히미코, 그리고 뭐 여기는 허왕욱의 둘째 딸이라고 했지만 허왕욱의 딸,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북 신사도 이게 무시할 수 없다. 우리와 관련 있는 거, 김해 구지봉, 김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주 전에 이제 야스시로 신사라고 해서 묘경궁도 이렇게 갔다 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묘견 신앙의 분포도도 이제 가야의 어떤 세력들과 비슷한 어떤 분포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미호와 묘견이 일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미호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마태국이라고 하는데, 야마타이국 또는 이거를 그대로 야마토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등장하는 야마토에 있잖아요. 그 근원이 되는 야마토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뭐 일본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처음에 큐슈 북부에 있다가 여기 이제 비미국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여기에 규슈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야마토국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라고 하죠. 여기에서 기내설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여기 보면 써 있죠. 규슈설, 그 다음에 기내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이제 비미국은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야마태국도 물음표라고 써 있죠. 정확하지는 않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대가야의 어떤 그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거와 관련된 게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일본 열도 창조가 있는데요. 대가에 보면 이진아시 왕이라고 있잖아요. 이진아시 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니 일본 창조 신화에 보면은 이자나미와 이자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진아시 왕이 이자나기다, 이러한 주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딱 저 창으로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담노도예요. 여기 이제 담노도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담노도 옆이
오사카죠. 거기에 이제 담노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낳는 건 뭐예요? 열도를 낳는 거예요. 일본 열도를 낳는 건데 자식을 낳을 때가 이르니 맨 처음 담노를 모태로 하여 일본 열도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담노를 모태로 하여 일본 열도를 낳았다. 그건 뭐냐면 뒤로 갔을 때 이 얘기는 이제 백제 담노거든요. 백제 담노 제도가 일본 열도의 이제 백제의 어떤 그 일본 열도의 어떤 건국과 관련이 있는데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의 어떤 신화 건국과 그 뒤에 다시 한번 건국하는 어떤 백제 담노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았을까? 근데 기분이 나빠. 담노의 이름을 받고 아와지시마 담노도라고 담으로 뭐 이렇게 읽었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뭐냐면 이름 바꿔 해가지고 이름을 아와지라고 부릅니다. 시마는 섬이죠. 아와지 섬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이진남이 이런 신화를 봤을 때는 대가야의 어떤 신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대가야의 유물들의 분포를 봤을 때 규슈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가야 유물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까 보셨던 이 부분 사이토바루 고분군 쪽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22담노 뭐 아까 보셨던 담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오사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일본 열도 여기가 이제 실제로 22담노라고 할 때 그 중에서 담노라고 하는 한자가 똑같은 곳이 바로 여기 담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백제 담노가 담노를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다가 다 22개를 다 비정했잖아요. 다 그렇게 됩니다. 반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담노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일본의 그 신화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면 분명하게 백제의 담노가 일본 열도의 어떤 그 건국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제의 담노를 모태로 일본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 읽는 거가 왜 불쾌할까? 담노라고 하지 마라. 불쾌하다. 아와지로 읽어라. 물론 아와지도 뭐 아버지 뭐 이런 큰 좋은 뜻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야계가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계가 일본 열도의 어떤 큰 역할을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이토바루 고분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바루 고분군 이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가서 몇 군데만 시간이 없어 봤는데 100호 고분을 봤으니까 우리나라 저 황남대충에 보면 한 150개 이상의 큰 고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인데 여기 이제 같은 유물들 뭐 우리 이덕일 교수님 많이 말씀하시지만 철모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가야와 똑같은 그런 어떤 철모가 있다. 근데 지금은 바꿔놨어요. 저거를 전시를 안 해놓고 물론 전시가 이제 전시를 오래 하면 또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뭉개져 있는 뭔지 알 수 없는 철모로 바꿔놨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형은 똑같죠. 모형의 어떤 철모는 이 모습은 가야의 어떤 무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금동 마란장 큐슈 사이토바루 고분군 그다음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죠. 대가야이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큐슈 사이토바루 고분군에 나오는 뭐 이런 장식들 고령 지산동 고분군하고도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m가 넘는 이 배도 이제 똑같다. 청동거울이라든지 또는 환두대도 이런 것들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바루 고분군 한국 전시 이 사람들이 한국 전시를 할 때도 한국에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저 거기 와서 옛날에 봤었는데 사왔는데 그래도 기마 문화는 왔다.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마 문화는 온 것이다. 가야가 온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김해김씨 족보에 수로왕의 10명 중에 7명이 하동 7불사에서 수도한 후에 구름을 타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 같은 시기인 2세기 남규슈 가고시마 유적에 시치쿠마라는 지명이 있다. 지금은 많이 파괴되었지만 7명의 지도자가 운거했다는 유적들이 있죠. 그래서 가야신을 모시는 7개 소의 신사가 있고 칠왕자를 주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인근에는 아까 보셨던 한국 우두봉 신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 지방 향토 사학자들은 옛날부터 가야국 7명의 왕자가 이곳에 군림하여 세력을 뻗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변진 구야 한국이 처음에 있었고, 그래야 중간 중심 부분엔 다라국이 있고, 또 뭐 알라국이 이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남부에는 특히 가야계에서 7왕자가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재보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뭐 얼마 크게 걸리지 않아요. 하루나절이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에서도 내려왔죠. 대가야에서 유물의 분포를 보면은 여기 대가야 유물이 많은 걸 봤을 때는 대가야도 내려오고 금강가야에서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남부에서 크게 가야계 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가야는 일본 열도에 진출을 했다. 특히 큐슈에 먼저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제가 본 것이고요. 다음에 더 보신다면은 이러한 책들이 왜 이러한 책들은 학계에서는 나오질 않고 이렇게 연구하시고 수십 번을 일본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책을 내가지고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게 일본의 학자들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야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국을 부정하는데 김수로왕 허왕옥을 부정하는데 그 아들이 뭐 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군 왕검을 부정하는데 그 아들 부루 단군이 뭘 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이고 모든 유물이 있고 그리고 문헌이 있고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가야의 초기 역사, 건국의 역사, 일본 열도 진출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복원이 되어야지만이 일본인 스스로도 당당하게 자신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